총연은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오디오 제작을 업으로 삼고 있거나 귀가 고급이라 평범한 이어폰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 특별한 인민들을 위해 소니의 최고급 인이어 이어폰 IER M7을 공화국 최저가에 판매하기로 결정하시었다. 모든 소리를 사로잡고 최고 수준의 소음 차단을 제공하며 인체공학적 하우징으로 구성된 소니의 IER M7 이어폰만 있다면 뉴스공장의 소음은 차단되고 김용민 브리핑은 선명하게 들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것이라며 위대하신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치솟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었다. 프로를 위해 프로가 완성한 인이어 모니터 이어폰 소니의 IER M7을 압도적 최저가로 만나는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 브리핑. (2018년 9월 3일) 월요일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예고해드린 대로 김용민 브리핑이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개편은 포맷과 출연진의 변화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세와 각오의 변화도 의미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편 안내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김용민 브리핑은 팟캐스트 속 팟캐스트로 꾸밀 텐데요. 일부가 그렇습니다. 오늘 월요일은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방송인 황현희 씨와 함께하는 본격 정치경제 토크쇼 황금선박으로 함께합니다. 화요일은 이미 토요 스페셜에서 진가를 발휘한 바 있는 시사평론가 김수민의 시선과 SBS 법조기자 출신 영화기획자 김프로의 서초동 감식반장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은 미디어 비평가 민동기 기자와 정상근 기자가 함께하는 관훈 라이트클럽이 이틀 연속 선보이게 되고요. 금요일은 르뽀 작가 이선옥과 방송인 황현희가 젠더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우먼스 플레인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정선태 국민대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성회 보좌관의 답정너가 더 심층적이고 더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여러분의 주말을 풍성하게 채워드립니다. 아울러 일요일은 김디모데 예하운 선교회 대표와 권지현 전 CGN-TV 취재팀장이 나서는 본격 개신교 비평 프로그램 카이로스가 성서와 세상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당장은 황금선박, 관훈 라이트클럽, 우먼스 플레인부터 동영상 컨텐츠로 제작되고요. 보는 방송을 차츰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뉴스 브리핑으로 함께할 텐데요. 이 역시 조만간 동영상 컨텐츠로도 서비스하겠습니다. 재미와 지식이 더 깊어진 김용민 브리핑, 여러분의 많은 선택 바랍니다. 광고 듣고 황금선박 시작합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김용민 브리핑은 네피알과 함께합니다. 풀경기에 거래처와 직원들 명절 선물로 고민하는 분들, 네피알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촉물뿐 아니라 명절 단체 선물도 맞춤형으로 저렴하게 네피알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재고가 떨어지기 전에 검색창에 네피알로 검색하시거나 전화상담 032-519
48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친애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피로와 무력감에 지친 인민들을 위하여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적극 추천하시었다. 페루의 산삼으로 불리는 마카가 몸에 좋은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 명절 선물로도 핵무기급인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은 김용민닷컴.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상 최대 우주 최대의 이빨들을 모시고 정치 사회 이슈들을 다루는 토크쇼를 이번에 론칭을 했습니다. 이거 론칭한 거예요? 지금? 론칭을 한 거예요. 네. 아니 이렇게 막 시작해도 되나? 아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네네네.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긴 하네요. 나는 카톡으로 섭외받았어. 전화도 안 해. 카톡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녹음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요? 저는 미팅 좀 하고 얘기 좀 하고 하자. 이제 뭐 이렇게 되는 줄 알았죠. 이게 미팅입니다. 이게 미팅입니까? 이게 미팅 아닙니까 이게? 살아있네요. 사전적 의미에. 들어오고 나서 지금 인사도 제대로 다 못했어. 지금. 바로 인사하겠습니다. 우선 황현희 씨, 이 시사 정치에 특화된 이제 방송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저희 그 프로에 함께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나중에 공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즘 정치권의 트렌드는 정의당 당원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틈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광고를 하시네. 당신한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거예요. 자, 이분은 바로 부동산 대폭락론자. 그냥 폭락론자가 아니에요. 대폭락론자. 좀 있어 버리자 좀. 진짜 억울하다 진짜. 그래요. 아니 오늘 사실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우리 선대인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시장 민주당 후보로 나서려다가 네네네. 컷오프가 됐어요. 당내 경선에서 그렇습니다. 아웃되셨어요. 경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어요. 사실 여론조사 보면은 1, 2등 했던 분인데 기회조차 1, 2등이 뭐야? 1등이라니까. 그럼 민주당에 나올 계획이세요?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탈당해서 정의당 가야지 이제. 정의당이 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진짜인 줄 알겠다. 이 사람이 언제 나를 오늘 판붙으려고 나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해. 요즘 정치권의 트렌드는 정의당 당원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1야당으로 올라섰어요, 정의당. 그럼요. 그렇습니다. 우리 박원석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박원석 의원님은 참여연대 초창기 창립 멤버입니다. 지금 현재 개국 멤버예요. 의원님이세요? 정의당 의원. 전 의원. 전 의원. 19대 국회의원 하셨고 네네네. 20대 때는 이제 한반도 평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집에서 지금 쉬고 계십니다. 푹 쉬고 계세요? 쉴 때는 푹 쉬어야 됩니다. 가끔 우리 김 PD가 불러서 나와요. 저 SBS 정치쇼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 정치쇼 최고의 게스트예요. 정말 제가 거짓말 안 해요. 근데 나는 한 번도 안 부르더라고. 왜냐하면은 컷오프 됐기 때문에. 농담이고. 농담이고. 우리 저 선대인 소장님하고 그 박원석 의원님이 그 아시는 사이드만요 보니까요. 90한 4, 5년, 96년. 94, 5년이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99
99년에 네. 그렇게 동아일보 사회부 출입을 제가 했었는데 사회부를 담당했었죠. 그때 98년 말 아니면 하여튼 99년 그 무렵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참여연대가 있는 이른바 이제 그 경찰 기자 그 구역으로는 나발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이제 전문용어로 나발이. 서울 종로 이쪽이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종로를 내가 담당했어요. 근데 종로 안에 이제 그때 참여연대가 그 안국역 거기 바로 옆에 느티나무 있었어요. 카페 있었던데. 그래서 이제 뭐 참여연대를 출입했는데 그때만 해도 동아일보가 이렇게까지 뭐 보수화되진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또 참여연대랑 좀 색깔이 잘 맞았고 그때 또 멤버들이 워낙 좋은 멤버들이 많았어요. 그때 박원순 시장이 사무총장이었고 그다음에 김기식 협동 사무처장이었나 그랬고 정책실장 의원님은 그때 무슨 부장이셨나요? 시민권리국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 주요 공공기관들 정보공개 실태 싹 조사해가지고 대학생들 풀어가지고 맞아요. 이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목록 제대로 비치하는지 맞아요. 그거 가지고 내가 단독 줬잖아. 그렇죠. 그런 건 잊어버렸고 몰라. 나한테 다른 기자들한테 욕 엄청 먹고. 내가 하여튼 받은 건 기억을 못해 나는. 안 할 거야. 단독을 넘겨줬던 그런 시민단체 관계자와 그리고 이제 일간지 기자 그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때 참여연대는요. 지금 오늘날 청와대 또 행정부 또 지방자치단체에 거의 간판이 되는 분들의 산실이었어요. 거기 그 당시 탁현민은 또 형광등 갈았어. 인턴도. 그래요? 그런 곳이 조국 민족 수석도 이제 거기 무슨 그때 사법개혁감시센터 활동도 했었고. 저는 뭐 그때 뵙진 못했는데 그때 참여연대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다는 말씀이죠. 지금은 사실 좀 약해졌죠. 근데 이제 그 비중 있는 인물들은 뭐 대거 배출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없는 개콘이 지금 많이 시청률 떨어졌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느낌이. 이분 역시 개그맨이시라고. 요즘 개콘 진짜 안 보기는 해. 나도 안 본지 꽤 됐어요. 그게 확연히 때문은 아니잖아. 또 자유한국당에 제가 없으니까 당이 좀 개혁해서 추락한 거예요. 탈당했나요? 아니 탈당이 아니고 입당 거부당했잖아 그때. 입당은 됐고 수락됐잖아요. 입당은 됐고 이제 바로 제명됐죠. 8시간 만에. 하루도 아니야. 8시간 하루도 만에. 아니에요? 이 자유한국당이 진짜 합리적 보수가 되려면 김용민 PD를 데려가서 아이디어를 좀 들었어야 돼. 어떻게 바꿔야 된다. 아니 아직도 하루 만에 출당을 시키냐. 뜻은 있으신 거예요? 그럼? 자유한국당에? 저는 언젠가 부르러 온다고 아니 뭐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약간 정치 쪽에. 그때는 좀 웃기려고 한 거였는데 생각해보니까 보수의 대안이 너무 없는 거야. 이러다 찾아오면 어떡하나 요즘 그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연락이 올 것 같다. 올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너무나 고민이 많습니다. 아니 지금 비대위 쪽에 연락 올 수도 있죠. 뭐. 지금 김무성 얘기 나오죠. 홍준표 나오죠. 뭐 이런 사람들 갖고 과연 다음 대안으로 생각이 날 수 있겠어요? 이번에 제안 오면 세게 튕기고 가야죠. 그냥 가주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생사여탈권도 달라. 만약에 접근해 오면은 그렇게 얘기할 준비까지 돼 있었는데 생사여탈권은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저 아무개 정치인 손가락을 이제 엎으면 바로 그냥 정계 은퇴가 돼버리는. 그게 없이 무슨 이 정당에 뿌리도 없는 사람이 가서 당대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긴 하겠네요. 김병준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김병준 씨가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학자 출신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학자 출신이 좀 더 정치적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보세요. 또 들어가서 욕 좀 먹더니 12월까지만 하고 나는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안 하겠다. 원래 자리가 어디 있어? 지금 그 교수직도 그 양반 정년퇴직했죠. 은퇴했는데 집으로 간다는 얘기죠. 김용민이 자한당 가면 자한당이 확실히 망하긴 하겠다. 그 막말 정당으로 거기에 의도가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사실 2016년 총선 당시에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서울 강남갑에 그거 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방패장을 강남에 유치하겠다. 그리고 저기 사드 기지 유치하겠다. 강남에. 그리고 저 압구정동 지나가니까 거기다 4대강 보 짓겠다. 왜냐면 그 당의 그 정책 아닙니까? 하겠다는. 서울 다 강남에 유치하겠다. 다 강남에 유치하겠다. 뭐 그래서
핵실험장도 거기서 유치해가지고 이거 전술적 핵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지금 방송 시간 때우려고 아니. 뭐 핵까지 가요 또. 우리 서로 소개하는 근황 토크였습니다. 예, 그래요. 두 분 사이에도 아주 우리 박원석 선대인 두 분 사이에도 굉장히 막역한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아니 지난 용인시장 경선을 앞두고 수원에서 만나서 술 한번 먹었어요.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과 낯섦과 이런 것들을 토로했는데 나는 본선 경쟁력이 충분한 후보라고 그렇죠. 봤거든요. 제가 용인 시민이에요. 왜냐하면 용인이 이제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거기가 이제 완전히 신도시 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새로운 인물 그리고 거기 난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용인이라는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 해결돼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주 적임자였는데 경선 기회를 안 줘서 난 정말 깜짝 놀랐어요. 1등하는 후보에게 경선 근데 정의당 출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거 도움 되는 거야? 근데 왜 경선 기회조차 안 주신 거예요? 이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그냥 당내 끊임없이 1등 했더니 중앙당 공천 과정에 선대위를 지켜줄 사람이 1도 없어. 1도 없었어요. 그런 이유로도 해석할 수 있겠군요.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래서 시스템 공천이란 말이 그런 말은 많이 하죠. 근데 실천하는 당대표가 드물어요. 그렇군요. 자, 찻잔이 드문데 여하간 그렇습니다. 자, 저희 그 방송 제목을 어떻게 할까? 정해야 되네요. 이제?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경공모로 하려고 했었어요. 경공모. 뭔 뜻이에요? 경제 공부하는 모임에서 경공모. 경공모 쓸까? 뭐 뜻은 참 좋은데 딴 놈들이 먼저 쓰는 뭔가 기울여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황희연이의 황, 김용민의 김, 선대인의 선, 박원석의 박. 황금선박, 보물선, 보물선 준비해놨어 벌써. 황금선박. 준비하고 왔구나. 일단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제 이름이 제일 먼저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이거 한 표 드립니다. 황 씨가 요즘 대세입니다. 왜요? 뭐 어제 축구도 보니까 의조, 황의조 씨. 또 황 씨가 또 넣었더만요. 황 씨가 축구 이번에 올림픽 대표에 한 5명인가 있더라고요. 황선홍 선수 이후로 이런 황 씨의 난립은 정말 최초. 다음 대통령 황 씨가 됩니다. 어제 축구는 참 쫄깃하긴 했어요. 아니 그 양반 이 방송 듣고 진짜인 줄 안단 말이야. 글로 갈 줄 몰랐어요. 또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또 황교안 축구 올리고 있어. 황 씨에서도 한 명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뭐 들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황교안은 좀 어렵고 왜냐면 지금 뭐 계엄령 문건 문제도 있고요. 그냥 가벼이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황교안의 개입 여부 이것도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뭐 황교안은 어렵고 황교익이 가능하죠. 황교익, 황교익 대세. 형 시절에도 그분을 잊을 뻔했네. 황교익 선생님이 되면 나도 빛 좀 보나? 황교익하고 저하고 연관 검색으로 얽혀 있던데. 왜? 뭐 있어요? 아니 제가 KBS 아침마당에서 그 중간에 잘렸을 때 그 한두 달 있다가 황교익 선생님이 또 이제 잘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연관 검색으로 이렇게 묶여서 많이. 그래요. 그 아침마당 안 잘리고 계속 나갔으면 공천 받았을 텐데. 그렇진 않죠. 마음 아픈 얘기다 정말. 아침마당인데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인지도가 엄청 높아집니다. 특히 주부들 사이에서. 그런데 그걸 봤더니 저희 연구소 회원들은 한 40대까지가 많거든요. 50대 전반까지. 근데 거기는 50대 후반 이상으로 주로 보더라고. 맞아요. 우리 연구소 회원들은 아무도 몰라 나갔는데. 아니 연구소 회원들이야 뭐 아는 분이고. 연구소 회원이 안 봐도 돼. 지역 유권자가 보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KBS 1TV가요. 시청률이 무조건 다 1위입니다 요새. 뭐 전국 노래자랑 이런 게 10%가 넘어요. 뉴스9도 그렇고. 뉴스9도 그렇고. 굉장히 좀 그쪽 프로그램이 괜찮더라고요. 아침마당도 거의 한 10% 근접한 것 같아요. 지금 시간대 10% 이 시청률이 나온다는 거는 그거 계속 나갔으면 지역에 다 알아요. 선거운동 딴 건 모르겠는데 우리 고향에서 날더라. 이게 고향에 저희 부모님들은 다 농사 짓고 이제 그런데 다 KBS 아침마당을 보는 거야. 아침에. 그냥 그게 기본 채널이야. 그러니까 저 예전에 뭐 100분 토론 나오고 다른 프로 나갈 때는 잘 모르다가 아침마당 나가니까 내가 진짜 출세한 줄 알아요. 그렇습니다. 출세한 줄 알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아침마당 같은 저희 팟캐스트가 되도록 노력하겠고 오늘은 저 오디오로 저희가 파일럿 만들었습니다만 다음 주부터는 비디오로도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로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촬영을 하는군요. 그 비디오까지 나올 거 뭐 있냐? 그 비디오 켜놓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럼 됩니다. 강한 남자, 자신 있는 남자, 궁금한 남자.
남자 보양의 끝판왕 궁금환 남자는 고단백 굼벵이, 마카, 아연, 녹용 등의 재료를 최적의 배합 비율로 만들어 남자들의 파워와 에너지를 극대화시킵니다. 궁금환 남자는 건강한 남성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검색창에서 궁금환 남자를 검색하세요. 전화 상담 1833-6654. 김용민 브리핑은 비타샵 그린 스무디와 함께합니다. 다이어트는 간단해야 성공할 수 있죠. 하루 2끼만 그린 스무디로 바꾸셔도 효과가 놀랍습니다. 여성에게도 좋지만 남성에게는 더 효과가 좋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그린 스무디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올해는 책의 해라고 하지요. 오는 9월 수원 행공동이 책 놀이터로 변신합니다. 전국의 지역 출판사들이 만든 맛깔난 책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어린이 책 난장, 누구나 책방, 북 아트마켓에서 나만의 힙한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 곳. 온나라 지역 책들의 한마당 2018 수원 한국지역 도서전이 9월 6일 행궁광장에서 시작됩니다. 책과 함께 놀아볼까요? 이 캠페인은 사람이 반가운 도시 휴먼시티 수원과 함께합니다. 예, 자 오늘 핵심 이슈 들어가기 전에 우선 간단하게 인트로 토크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다시 감옥 가게 생겼습니다. 네, 그렇죠. 의원님은 한 몇 프로 정도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게 된 게 두 항소심 판결이 정면으로 지금 배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실을 놓고서 이재용 재판부에서는 뇌물 액수를 일부 인정하지 않았고 이번에 박근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그걸 뇌물로 인정했고 대가성까지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대법원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파기환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을 손주는 거 한쪽은 파기환송이어서 둘 다 받으면은 그거는 얘기가 안 되죠. 왜냐하면 대법원은 성립이 안 되죠. 이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이 최종적인 유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대법원이 결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두 판결 중에 하나는 이제 파기환송이 될 텐데 과연 누가 셀까? 박근혜가 셀까? 이재용이 셀까? 이렇게 생각하면 불안하잖아요. 이재용이 셀 것 같잖아 아무리 봐도. 근데 이제 이재용 판결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뇌물도 인정이 안 되고 아무 대가성 높고 왜 그러냐면 다른 재벌 총수들이 예를 들어서 뭐 동계스포츠재단이나 이런 데 냈던 금액들은 다 이게 포괄적 대가성 묵시의 청탁 이게 인정이 됐는데 유독 이재용과 삼성이 낸 거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박근혜 그 항소심에서 그걸 바로잡은 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저는 이재용 재판이 파기환송이 되는 게 맞다. 파기환송되면 바로 감옥 가야죠 다시. 그렇게 봅니다. 상식이 통하는 법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대법원이 또 한 번 실험대에 오른 거야. 양승태에 이어서. 그러니까 봐야 되는데 그 아까 이제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뭐 이재용 편을 들 것인가 박근혜 편을 들 것인가. 그 점이 불안해. 그런데 이제 박근혜는 한시 권력이었고 이미 다 찌그러졌고 눈치 볼 이유가 없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 삼성은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영원한 권력 비슷하게 이렇게 취급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재용의 눈치 또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사실 좀 들고 이번에 이제 박근혜가 그 이제 뇌물죄가 추가되면서 뇌물 혐의가 추가되면서
형량이 1년 늘었어요. 25년. 근데 이제 국민들은 그것도 현찮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판부가 지금 이제 우리 선 소장 얘기하셨듯이 네. 삼성이라는 권력이 어마어마해요. 실제 대한민국 사법부조차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 점은 있으나 이 탄핵 재판이라는 탄핵 심판에 이어서 그 진행되는 박근혜 재판이라는 그 재판의 특성상 사법부가 그렇게 쉽게 지금 이전처럼 뭐 삼성 눈치 봐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도 그래주기를 바라는데 이제 걱정이 하여튼 그거죠. 뭐 이 다만 이게 역사에 남는 기록이 될 판결이다. 이걸 생각하면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을까. 뭐 하여튼 그런 기대를 해보죠. 이 두 분은 뭐 굉장히 좀 미시적인 관점으로 좀 자세하게 현미경처럼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좀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저는 좀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거시적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왜냐하면 그 인도에서 그 삼성 이제 공장을 질 때 문 대통령님과 두 분이 만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90도로 인사를 두 번 하면서 강아지로 따지면 이제 배를 깐 거거든요. 누워서? 네, 누워서 배를 깐 거예요. 저 좀 쓰다듬어 주세요. 그 이후에 이 삼성 쪽에서 이제 일자리 창출에 관한 뭐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이제 많이 한다고 또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저는 진짜 이제 뭐 머리를 조아리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림상 정황상 봤을 때 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사람의 심리상 어느 정도 좀 약간 어느 정도 이제 눈 감아주는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말은 아니었죠. 삼성 이재용 말은 그렇긴 하죠. 그게 참 문제인데 지금까지 국내 이제 10대 기업 정도로 보면 10대 재벌 정도로 보면 이제 투자가 최근 들어서 해외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거는 이제 국내에 그런 투자가 이루어진다 해서 국내에 일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고 국내에 뭐 GDP나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은 재벌 대기업이 투자한다 그랬을 때 그 투자의 국적을 잘 살펴봐야 된다. 어디다 투자한다는 거냐. 그리고 실제 그런 투자 약속이 이행되는지 이 이행을 아무도 점검 안 해요. 아니 그동안 뭐 그러니까 지난 정부터 했던 얘기를 말만 하는 이제 거다. 와서 또 하고. 그러니까 SK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SK가 이번에도 15조 투자 계획을 밝혔어요. 그게 이천에 가면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있잖아요. 공장 증설하면서 이번에 이제 15조 투자하겠다. 근데 이게 박근혜 정부 때 SK가 밝혔던 41조 투자 계획의 일부예요. 그거 그때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또 울고 먹는 건데. 이거를 다 알아요. 김동연 같은 사람은 다 안다고. 다 알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막 뻥튀기 하고 있는 거죠. 또 김동연은 또 내가 그 정도의 그 내가 행차액을 받아냈다 이러면서 또 이렇게 자기 공로인 척 이렇게 만들어내고. 언론사 기자들도 모르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절반 정도는 어느 정도 안다고 봐. 근데 그냥 그렇게 발표를 하면 써주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삼성이 발표한 게 한 18조 정도 규모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추세상으로 보면은 뭐 굉장히 획기적으로 더 많이 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삼성이 그 이전에 해왔던 그 투자 규모들을 보면 뭐 예를 들면 그 전에 4년은 뭐 14조, 그 다음에는 16조, 지금 한 18조 정도 규모로 온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이 지금 전반적으로 삼성그룹 전체의 매출이 늘어나는 규모라든지 이런 걸 추세로 보자면 18조 정도 투자하는 건 그냥 자기네들이 투자하는 경로상으로는 그냥 원래 투자하던 규모야. 근데 그걸 굉장히 이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이제 생색을 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4만 명 고용을 창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뭐 일단 가봐야 아는 것도 맞지만 이게 4만 명을 뽑겠다라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얼마를 자르겠다 이야기는 감추잖아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4만 명을 뽑는 대신 더 많은 숫자를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는.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 삼성전자가 2013년 정도가 실적이 바닥이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뭐 실적이 엄청 좋아져. 2배 이상 좋아졌잖아요. 반도체가 뭐 사상 최고의 호황이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삼성전자 임직원 수가 늘었느냐. 오히려 한 5천 명 정도 줄었어요. 근데 안 뽑은 게 아니거든요. 신입사원을 늘 뽑지. 근데 그 이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계속 또 자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짚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가 대기업 가가지고 뭐 20만 정도 고용 창출하면 광화문에서 춤을 추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실상을 보면은 완전히 빛 좋은 개살군 거.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직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뭐 살짝 이렇게 뭐 이제 그림을 한번 던져봤더니 훅훅 들어오네요. 좋습니다. 좋아요. 공초 받아도 되겠어요. 그림은 잘 던지시네요. 저는 디테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의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림만 넓고 얕게 그렇습니다. 많이 하면 됩니다. 수박 겉핥기라고 하죠. 사실 그 지금 주진우 기자가 또 들춰낸 것 중에 하나가 엘리엇이 지금 ISD를 걸었어요. 투자자 국가 간 소송 맞죠? 걸었는데 이제 그러면 국민연금이 그 합병에 사실상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당신의 정보가 아닌 일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봤다. 이게 사실은 엘리엇이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가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법무부 답변 내용이 엉뚱해요. 그 합병 과정은 별 문제 없었다. 박근혜 정부는 삼성 합병 관련해서 국민연금은 뭐 사실 굉장히 투명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뭐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오케이 했지 무슨 뇌물을 받아가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삼성의 합병을 승인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 답변을 쓴 사람이 이거 보니까 삼성 유원한 인사예요. 삼성 쪽에서 삼성의 이익을 위해서 일했던 변호사가 법무부에 채용이 됐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그래서 서로 따로 법무부하고 상의 없이 그냥 그걸 만들어내가지고 그 ISD 소송에 낸 거지.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ISD는 이제 국제중재재판부에서 이걸 다루는데 우리 대법원이 지금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슈로 얘기했던 지금 이재용 재판과 박근혜 재판 이걸 최종적으로 판단한 결과가 그런 제일모직과 이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이 손들어주는 것을 대가로 이 뭐 삼성이 동계스포츠재단이나 이런데 돈을 낸 거다라는 맥락에서 이 뇌물죄 유죄 인정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그 ISD 소송에서 대한민국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이재용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나라가 큰 손실을 봐야 될 상황. 또 아울러 이재용 재판에서 이재용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목적으로 법무부가 그렇게 작성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아래 법무부에서 이거는 없어 국익이. 이거 보면은 이건 확실히 지금 삼성이 결국 법무부에도 마술을 뻗친 게 아니냐. 아니 이거 약간 번외 얘기인데 주진우 기자님은 MB 그 이제 가신 이후로 괜찮으세요? 여기 허탈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목표를 이루셨잖아요. 모함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 또 이재용 세력의 그 어떤 반격을 당하고 있다라는 여러 징후들이 있어요. 사실로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은 또 그 주진우 기자가 뭔가 또 돌파할 카드를 하나 꺼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하던가 합니까? 어느 날 방송이 사라졌던데 뭐 하나 하고 있었잖아요. 스트레이트. 이거 저 월드컵 때문에 쉬었다가 다시 하고 있어요. 다 없어진 줄 알아요. M 쪽이죠. MBC. 그렇습니다. 자, 인트로 토크인데 지금 이것만 갖고 벌써 재밌네요. 40분이 갔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오늘 주제를 다 소화 못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요 하나만 더 합시다. 인트로 토크. 그 통계청장 교체. 지금 보수 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 드디어 입맛에 맞는 통계만 발표하려고 그동안 잘해온 통계청장 날리고 그래서 정권의 어떤 마사지된 통계만 내놓을 말 잘 듣는 그런 통계청장을 갖다 앉힌 거 아니냐. 요거는 저는 그냥 일반 시민이니까 저는 뭐 시사를 뭐 깊숙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청취자의 시선으로서 좀 오로지 공천만을 목적으로 공천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요거 좀 궁금한 거는 진짜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저는 이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통계청장이 갑자기 왜 교체가 된 거예요, 진짜로? 왜냐면 이게 의심할 만한 이 필요 충분 조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그 통계가 문재인 정부에게 그다지 이롭지 않은 뭐 이미지도 그렇고요. 뭐 지금 실적에 대한 그런 평가도 그렇고요. 여러모로 불리한 통계들을 많이 내놔서 문재인 정부가 이런 통계청장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교체한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조선일보 정황상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이건 어떻게 받아줘야 돼요? 아니 근데 이제 통계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숫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가계 동향 조사라는 게 늘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소득 분배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런 지표인데 지난 정부 시절에도 이제 그걸 통해서 지니계수를 산출을 해요. 지니계수. 그 지니계수 산출의 정확성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지니계수 뭡니까? 지니계수는 뭐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요. 그냥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라고 보면 되는데 이 값이 이제 커지면은 불평등이 이제 심해지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작은 거고. 그러니까 0이라고는 완전 평등한 세상. 1이라고 그러면 완전히 이제 불평등한 세상인데 보통 한 뭐 불평등이 좀 심한 나라의 경우에 이제 그 0.3 후반대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한국의 경우는 다른 지표들을 살펴보면 이 불평등도가 상당히 심한 걸로 나오는데 지니계수만 딱 들어가면 이 다른 지표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좀 불평등도가 덜한 걸로 그동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패널 조사 방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수조사가 아니라 패널 조사 방식인데 소득 분포별로 또 패널들을 선정해가지고 매년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가 갖는 통계적인 정확성에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돼서 이거 폐기하자 이런 주장이 나와서 잠시 안 했었어요. 그랬다가 여전히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국회에서 나와가지고 이걸 했는데 하면서 이제 패널 교체가 있었습니다. 표본 샘플을 바꾼 근데 거죠. 이 표본 샘플을 바꾸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보다 이 저소득층의 소득 분배가 너무 안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서 일종의 이제 통계적인 오류죠. 이제 그거에 책임을 물어서 교체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잘못한 게 있네요. 아니 잠깐 그런데 이제 오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게 가계 동향 조사는 이제 뭐 소득 분배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지만 가계 소득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많이 됐던 것은 이 소득 분배와 관련해서 이게 실제로 한국의 그런 어떤 여러 측면에서의 불평등 정도를 잘 못 나타낸다. 이 표본 조사인데 여기는 예를 들면 초부 요청이 표본으로 거의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표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표본 샘플을 어쨌거나 이제 교체하게 됐는데 문제는 표본 수를 늘리면서 저소득층이 많이 들어가요. 저소득층이 많이 들어가요. 아니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황수경 이제 통계청장은 이제 경질이 됐잖아요. 그러고 보니 황 씨네. 네, 같이. 황 씨가 오늘 좀 약간 유감스러운. 아니. 저는 그냥 근본적인 궁금증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분이 오늘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게 내가 윗선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윗선에서 뭐 밑에 층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을 해라. 뭐 이렇게 아마 얘기가 들어간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말의 맥락을 사실은 그 본인만 알겠죠. 그렇죠. 어떤 의미인지는. 그런데 어쨌거나 표본 샘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 비중이 많이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제 그 최근에 발표된 그 이제 소득 분배 지표가 굉장히 악화된 걸로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표본 샘플이 바뀐 상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예전하고 비교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여 년 만에 뭐 사상 최악의 뭐 소득 그 분배가 악화됐다. 이런 식의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건 너무 이제 한쪽으로 몰아가는 잘못된 기사였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위가 훨씬 더 늘어난 거는 축소됐고 그다음에 아래가 악화된 게 강조돼 버린 통계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왔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 분배가 특히 1분위에서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최저임금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논리가 비약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류가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물은 건 분명한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 논란을 이렇게 뭐 확대시킬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럼 이게 통계가 잘못 나와서 이게 먼저 위에다 이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윗선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발표를 하는 겁니까? 윗선에 보고 없이. 통계가 잘못 나왔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자 새로운 표본 샘플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그 결과치를 발표를 했어요. 자 근데 예전의 표본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지표라는 건 추세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실업률이 뭐 3%였는데 지금 4%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추세가 중요한 건데 예를 들면 이게 표본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이전의 지표들하고 직접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비교 자체를 하면 그러니까 안 되는 이번에 것이다. 새로 표본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치 그 자체는 통계로서 의미를 가지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소득 격차가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는 가능한데
이게 예전하고 연속되는 것처럼 해서 예전에 이렇게 약했는데 이번에 뭐 엄청나게 소득 격차가 악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근데 통계청이 이런 게 발표하는 걸 무슨 청와대 결재받고 이런 건 아니에요. 네네. 발표를 하는데 네네. 문제는 언론에서 이렇게 왜곡된 보도를 했을 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통계청장이 또는 통계청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렇게 기사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적절하게 해명하고 반론을 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제가 볼 때는 안 했던 거죠. 그런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경질이 된 것이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이면 된 건가요? 일단 샘플 오류가 하나 있었고 또 언론이 뭐 무슨 그야말로 소설을 쓰는 그런 해설을 내놓았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러면 경질될 이유가 있어서 경질된 건데 이 경질을 시키니까 이거 문재인 정부가 자기들한테 유리한 통계 결과 또는 뭐 나온 데이터를 갖고 아주 그 정권에게 입맛에 맞는 혹은 그 이미지가 좋게 되는 그런 식으로 마사지하려고 통계청장 바꾼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뭐 그런 주장이야 늘 자유한국당에서 해왔던 억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굉장히 새삼스러운 건 아니고. 작두 탔어요. 다만 이게 이제 통계라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인데다 지난 정부 시절에 그런 류의 통계 조작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하니까 또 이쪽도 할 거다라고.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무슨 녹색 성장과 관련된 지표, 말도 안 되는 이런 지표 만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통계 내놓고 그거 가지고 무슨 성과 있다 이렇게 우기는 짓을 많이 해서 이게 이제 도둑이 재발절이듯이 본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정부의 통계청장 경질의 의미를 그런 쪽으로 몰고 나가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아는 만큼 의심한다고 경질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선 소장이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언론에 의해서 오독이 되고 있으면은 주무 그 기관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반박을 해야 되는데 우물쭈물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잘못이죠. 이게 뭐 다른 사안도 아니고 지금 최근에 소득주도 성장을 가지고 이른바 조중동 자한당에서 엄청난 공세를 퍼붓고 있고 초미에 이제 어떤 화두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이른바 조중동한테 굉장히 이제 좋은 먹잇감을 던져주는 어떤 그 통계가 나왔고 그렇게 왜곡 보도가 일어났을 때 그럼 이걸 주무부처가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해명하는 건 기본 작업인데 그걸 제대로 안 했어요. 저는 경질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는 거고요. 자, 그런데 말이죠. 퇴임사 때, 이임사 때죠. 제가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완전히 매기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건 돌려가기 장난 아닌데요. 이 양반은 와, 유감이 있겠죠. 그렇죠. 본인이 이제 일자리를 잃었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그리고 뭐 이왕 잘리는 김에 이렇게 해놓는 게 아마 본인의 훗날 거치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성향에 따라서. 근데 이 왜곡 보도에 관해서는요. 최근에 조선일보가 딱 하나 걸린 게 있더라고요. 완전히 걸렸어. 완전히. 뭘 걸렸냐면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형편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 비교를 미국하고 한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 비교를 했는데 한국은 분기별 성장한 비율 그러니까 0.7%를 했고 미국은 분기별로 성장한 게 1.0%인데 이걸 연 환산하면 연으로 이제 성장할 게 추정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4몇 %인가 성장하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비교를 한다 그러면 뭐 한국 분기별로 성장한 걸 한국 0.7 뭐 미국 1.0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걸 연환산치로 해서 한국은 2.8이고 미국은 뭐 4.3이다. 이런 식으로 비교해 주는 게 정당한 거잖아요. 근데 한국은 분기별 수치 0.7을 쓰고 미국은 4.3을 대입해 놓은 거야. 그래갖고는 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형편없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갈긴 거죠. 그거는 조선일보가 그 왜곡의 의도도 있지만 머리가 나쁜 거네 기본적으로. 그 사설을 쓴 애들이. 아니 그게 어떻게 아니야. 근데 그게 읽어보면 개념이 없지 않아. 그 분기별인가 아니면 미국적인지 한국적인지 모르겠는데 가로 열고 한쪽은 분기별 뭐 한쪽은 연환산 이런 개념을 분명히 숙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개념을 알면서도 이 수치를 갖다 쓴 거야. 이렇게.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지. 고의성이 다분하고 나아가서 이것도 일종의 가짜 뉴스 아닙니까? 사실상 가짜 뉴스, 통계 왜곡이죠. 이런 진짜. 신문입니다. 이런 신문. 근데 진짜 이게 통계청에서 나오는 자료나 이런 여론조사나 이런 거는 진짜 좀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습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김용민 브리핑은 네피알과 함께합니다. 불경기에 거래처와 직원들 명절 선물로 고민하는 분들 네피알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촉물뿐 아니라 명절 단체 선물도 맞춤형으로 저렴하게 네피알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재고가 떨어지기 전에 검색창에 네피알로 검색하시거나 전화상담 032-519-48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때 딱 좋은 술이 있습니다. 청정 제주의 화산암과 비바람을 극복한 오가피 뿌리에서 원액을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60일 동안 발효하고 1년간 저온 숙성해 녹고의 눈물을 완성했습니다. 좋은 술은 1% 인간의 노력과 99% 자연의 선물로 만들어집니다. 몸에 좋고 맛도 더욱 좋은 녹고의 눈물을 김용민닷컴이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명절 선물로도 좋습니다. 녹고의 눈물. 큰맘 먹고 떠나는 제주 여행 진짜 제대로 즐겨야 되는데. 렌트카 예약은 했어? 아니 아직. 회사도 너무 많고 최저가라고 해도 보험료에 이거저거 추가되면 왠지 속는 느낌이 들어서. 그럼 제주 렌트카 대여 협동조합 JRCR 해봐. 제주도 내 렌트카 회사들이 직영으로 공동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라 제주도 내 렌트카들을 한자리에서 예약할 수 있고 정직한 가격에 신차를 우선적으로 배차해주거든. 맛집에 갈 때도 호텔에 갈 때도 바다에 갈 때도 제주 렌트카 대여 협동조합은 늘 당신의 손발이 되어 드립니다. 홈페이지 jrcr.co.kr이나 전화 064-713-2435로 연락주세요. 안정적으로 정제된 유황과 제주도산 마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디아페비노. 유황의 살균 효과로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에 좋습니다. 유황 온천에 다녀온 듯 점차 피부가 보들보들해지는 효과 느껴보세요. 세안만이 아닌 샤워 때도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건조해지시는 부모님께 선물하셔도 정말 좋습니다. 검색창에 디아페비노 검색해 주세요. 그래요.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입니까? 바로. 예. 1시간 지나서 본격적으로 방송 나가는 한 10분서부터 들으실 겁니다. 예. 자, 수도권 부동산 집값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대책이 나왔고요. 1년 동안 뭐 아무 소식이 없어서 뭐 잘 돌아가나 보다 했는데 다시 폭등하고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피해자입니다. 왜요? 어떤 매입자가 있어서 그분 뒤를 졸졸 쫓아 들어가서 이제 세를 얻기로 했는데 그분이 이제 한 20억에 살려고 했는데 와 용산인데 26억에 누군가가 탁 가로채갔어요. 6억을 더 높이 불러서 가져간 거예요. 아파트 아닙니다. 땅입니다. 건물이에요. 근데 왜 용민님이랑 무슨 상관인데? 그러니까 나는 그 20억에 사는 사람이 사면은 거기 이제 세 들어가려고 했지. 그 비싼 데에다가 세입자로. 세는 굉장히 싸게. 어디 쪽입니까? 동네가? 용산구 후암동 쪽. 후암동 쪽. 거기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또 용산 주민이잖아요. 그러시군요. 전 부동산을 거의 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뭐 들리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 시세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왜냐면은 또 부동산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어야 나중에 공천 받을 때. 특이했다가 잘린다. 저는 또 부동산 방송을 하나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자, 왜 이래요 도대체? 공급 부족입니까? 아니 이제 공급 부족론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여기서의 공급 부족은 뭘 얘기하냐면 결국에는 이제 재건축 규제가 지금 굉장히 강화됐어요. 이거 다 풀라는 얘기입니다.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결론은 글로 가는 거고 사실은 서울이 지금 주택 보급률이 한 96%가 넘었어요. 주택 보급률이라 하면 그러니까 한 가구당 집을 한 채 거의 100%에 임박했어요. 물론 이제 한 사람이 24채 이렇게 가지면은 근데 이제 무의미하죠. 근데 지난 10년간의 추이를 보면 주택 보급률은 계속 올랐단 말이죠.
근데 자가 보유율은 떨어졌어요, 오히려. 지금 자가 보유율이 50% 중반대에서 40% 후반대로 떨어졌습니다. 45%. 지난 10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주택 공급을 해도 이게 무주택자가 자기 주택을 갖는 실소유자 위주의 이 시장이 작동하는 게 아니고 투기 수요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게 지금 서울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대고서 뭐 공급 부족 얘기하는 거는 그 순수한 의미의 공급 부족이 아니라 규제 다 풀어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가 이제 어제 또 대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해요. 어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제 공급 계획도 한편으로 내놨어요. 수도권 주변에 좋은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강남만큼은 아니지만은 그에 버금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진 이 주택 단지를 만들겠다. 이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울도 100만 호 공급 계획이 있었어요. 그 주거안정 대책 발표할 때. 그래서 공급 부족이라는 말에 우리가 현혹될 필요가 없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투기할 수 있도록 지금 재건축 규제를 비롯한 지난 8.2 부동산 대책 때 나왔던 많은 규제들을 풀거나 완화해달라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이 부동산이 공급 부족. 맞아요. 서울은 약간 좀 이제 집을 더 이상 질 때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방금 정책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서울 주변에 경기도 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신도시겠죠. 공급을 한다는 얘기가. 그럼 서울 주변에 사실 신도시가 들어서면은 서울 지역 땅값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신도시들의 이 땅값이 떨어지지, 아파트값이 떨어지지, 서울 쪽은 사실 떨어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책은 좀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주변에 땅값이 떨어지지도 않고요. 주변에 땅값을 자극해서 같이 올리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공급 부족론은 말 그 자체로 허구고요. 왜 허구냐 하면 예를 들면 최근에 집값이 오른 뭐 주요 이유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이 용산하고 여의도를 뭐 통으로 개발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 새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떨어져야죠. 근데 그것 때문에 왜 오르나요? 바로 거기서 반박이 되는 그 논리가 맞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공급이 100이 있어요. 근데 수요가 원래 한 뭐 90 정도로 있다가 이게 갑자기 돈이 될 것 같아. 개발한다고 그래. 개발한다 그러면 어쨌거나 그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익이 발생할 것 같아. 그러면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나도 이 차를 돈 벌어볼까? 아니면 집값 더 오를 것 같네? 그래서 수요가 갑자기 130으로 뛰어. 몰리죠. 그러면 사실 투기적 가수요가 들끓어서 수요가 넘쳐나서 공급을 초과해서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급이 부족해서 이렇게 이 집값이 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서울의 집값은 공급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투기 수요가 충분히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책임론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왜 쓸데없이 용산 여의도를 얘기해서 또 강북 개발을 얘기해서 잠잠하던 집값을 뛰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박 시장님이 그럼 아예 그런 언급을 안 했다면 집값이 안정됐을까요? 이간이 참여연대 출신들이 요즘에 문제인데. 자, 전임 상사 한번 가보시죠. 얼마나 까신다 한번 보자. 말을 좀 잘못했어요. 그렇게 합니까? 이 지금 박원순 시장이 얘기했던 여의도 용산 통개발의 실질적 의미와 그게 시장에 전달되는 메시지가 전혀 다르게 작동을 한 겁니다. 그게 무슨 진짜 뭐 아파트를 짓게 한다든지 재개발을 허용한다든지 그런 뜻은 아니었잖아요. 이제 박 시장이 지금 시장 3선이고 지금 8년을 시장을 했는데 그동안에 보면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그런 집단 개발 방식을 자기는 안 하겠다. 그런 정책이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강남의 재건축 규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그 강남 지역에서 불만을 가질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당신이 정치적으로 더 이렇게 크려면 개발 문제에 대해서 그런 식의 접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정치적 조언을 들어서 박 시장이 그런 어떤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저는 그런 해석보다는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여의도 용산 통개발의 의미는 뭐냐면 여의도 용산의 개발을 그냥 막
이 마구잡이식으로 민간에 의해서 이 이제 그야말로 부동산 투기 수요를 들끓게 하는 그런 방식의 개발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그걸 얘기한 건데 그리고 그거는 그 뭐 서울 2030 플래닝가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통개발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니까 이 시장에서는 통개발이라는 말만 딱 딴 겁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용산과 여의도의 뭐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그냥 거의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 주변 지역까지 더불어서 이렇게 뜨거워졌던 건데 그래서 이게 정치인이 그 발언을 할 때 가급적이면 준비된 발언을 하면 좋고 준비된 발언도 이게 이제 전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됐던 발언인 것 같아요. 싱가포르에서 식당에서 얘기를 기자들하고 문답하는 과정에서 하면서 이게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못했던 거 하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이제 그 삼양동 옥탑방 한 달 살고 나서 강북 개발 계획을 얘기를 했어요. 그거 혹시 자세히 보셨나요? 자세히 보면은 이것도 그런 광역 개발 방식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주택들 다 한꺼번에 멸실시키고 거기다 재개발 지역으로 선포하거나 재건축하거나 이러겠다는 계획이 아닙니다. 그 원주민들 내쫓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아니다. 일종의 원도심 재생 사업 비슷해요. 그리고 문화, 복지, 환경 인프라로 확충하겠다. 근데 여기서 이 사단이 난 건 뭐냐면은 경전철이에요. 이게 오세훈 때부터 가졌던 계획인데 계속 미뤄졌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걸 조기에 착공하겠다 그러면서 지하 경전철로 만들겠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역세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역세권은 반드시 투기 수요가 몰려요. 그렇지. 김현미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했죠.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의 이 인허가는 국토부가 갖고 있다. 국토부랑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제동을 지금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 문제죠. 이것도 그 경전철 이 서울 시내의 낙후한 교통 낙후 지역에 그 교통 편의를 개선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모노레일을 할 수도 있고, 뭐 트램을 할 수도 있고, 경전철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중에 가장 부동산 투기에 친화적인 거는 경전철을 지화해서 역세권을 만들어주는 건데. 지하철이지. 하필이면 그걸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그 두 가지 문제가 결국엔 이 사단의 발단이 된 거다 이렇게 봅니다. 박원순 시장 잘 아시는데 박 시장님이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분이 아직도 이제 정치인으로서 좀 덜 정치적인 것도 있고요. 모르죠. 뭐 그 속내를 제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덜 정치적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치적 속내 때문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이름도 비슷하고 개발 시장 하고 싶어서 옛날에 상사로 모셨다고 조금은 더 허위적이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게 개발을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개발은 어떻게든 이제 추진이 돼야 되고 서울을 그대로 놔두면 사실 뭐 관광의 유치도 그렇고 보기에도 그렇고 사실 그냥 동그라미 넣어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오세훈 전 시장은 뭐 르네상스를 해가지고 야 밀어 올려 막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래도 좀 박원순 시장만에 이렇게 개발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하고 있는데 근데 용산 여의도만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서울 전체를 다 그렇게 좀 당분간은 묶어야 된다라고 지금 현 정부가 얘기를 하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이제 지자체장 특히 뭐 시도지사 정도 되면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도시 계획을 세우고 그게 맞게 또 체계적으로 이제 이 개발을 어느 정도 해나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면에서 그게 뭐 서울시가 못할 그 이야기거나 이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적절한 어떤 개발의 방향이냐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이제 좀 판단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박원순 시장님이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뭐 이렇게 뉴타운 재개발 또 재건축 이런 이제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이른바 이제 개발 세력에 의해서 과도한 어떤 이익을 주면서 막 이렇게 개발하는 방식 이런 건 상당히 지향해온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도시 개발에 있어서 주변에서 더 쑤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욕구들을 상당히 내비친 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주로 선거철이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스탠스들이 필요할 때 그런 메시지들을 던진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 대선 앞두고도 강남의 그 재개발을 대거 허가를 해줬다. 네,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2016 지난 지방선거 앞두고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영동권 개발, 그러니까 강남의 이제 영동 그 지역
개발한다고 그러면서 그때 뭐 잠실까지 포함해서 대규모 이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식의 메시지를 던진 게 있어요. 그것도 사실 지방선거 앞두고였었거든요. 사실 제가 그때 네, 박원순 시장이 뭐 몇 분을 불러서 이제 그 간담회도 갔었어요. 개발. 선씨. 왜? 서울 살아봤어요? 살아봤는데요. 서울도 개발할 거거든요. 개발을 해야 됩니다. 박원순 성대모사는 좀 약한데. 좀 약하죠. 똑같다고 합니다.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똑같다고 아니야, 합니다. 별로 안 비슷해. 좀 약해. 제가 이거 배워오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항현이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제 성대모사 못하는 개그맨인데 이거 재밌더라고요. 이분이 또 새로 맞들리는 거 아닌가 모를 거거든요.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요즘 나오고 있는 게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분양 원가 공개. 이거는 어떤 여파를 낳을 수 있을까요? 뭐 실제로 정말 뭐 수십 년 걸려서 살 수 있는 집을 단 몇 년 안에 살 수 있게 되는 건지, 뭐 가격이 반으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반으로 떨어질지는 정책을 시행해봐야 알 것 같은데. 경기도시공사가 건축하는 아파트에 한해서 원가를 공개한다는 거죠. 일단 거기서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거죠. 민간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사실은 참여정부 때 그걸 하려고 그랬었죠. 네. 원가 공개, 분양 원가 공개 논쟁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논쟁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정책을 도입을 못했는데 민간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상당한 반발은 있을 거고, 뭐 위헌 소송도 저는 생길 거고. 그러나 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공공재고, 그리고 민간이 시행 사업을 하고 분양을 하더라도 대규모 택지 조성이나 이런 거는 거의 이제 이 공적인 프로세스를 거쳐서, 또 아울러 경기도시공사가 싸게 내놓으면 원가 공개로 인해서 그럼 주변 아파트 그 효과도 있고요. 시장을 견인하는 효과도 있고. 뭐 턱없이 높게 해서 받을 수는 없는 거 그래서 아니겠어요? 저는 한동안 저게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정책을 이재명 지사가 다시 건져 올린 건데 뭐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겁니다. 상당한 저항이 있을 거고, 당장 민간 건설회사에 적용 안 하는데도 민간 건설회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곧 그 칼날이 자기들을 향해서 올 거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게 시장에서 바로 비교 효과가 나거든요. 이른바 비교 검색 효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발을 하는 건데, 요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칼을 뽑았는데 계속 가야죠. 저거 뭐 또 막 반발에 밀려가지고 뭐 칼날 부러지고 이빨 빠지고 이러면 이재명 지사는 지금 이거 뭐 그거 해야 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거 안 하면 못 사는 거예요. 더 이상 바닥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주택도 상품입니다. 주택도 상품인데 주택만 원가 공개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예외는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저기에 많은 거품이 끼어 있다는 의심을 지금 누구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까보자는 겁니다. 자, 이재명 지사의 건설 원가 공개는 예전에 나왔던 원가 공개하고는 좀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원가 공개를 지금까지 우리가 시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설명할게요. 예전에 분양원가 공개하자는 건 분양원가의 어떤 구체적인 항목별로 얼마가 들어갔고, 이걸 이제 까자 이런 거였는데, 그것만 해도 이제 일정하게는 이른바 비교 검색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노무현 정부 때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 10배 남는 장사가 왜 없냐 이러면서 사실 그때 아마 좀 잘못 판단하신 것 같아요. 어떤 보고가 잘못 올라온지. 그래서 분양원가 공개를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김근태 의원이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봅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후반에 가니까 이런 분양가 공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에 대해서 좀 후회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그 서울시장 취임하고 나서 처음에 했던 게 분양원가 57개 항목인가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요? 이미 했었어요. 웬일이? SH공사에서. 사실은 그때 제가 이제 저하고 김원동 그 경실련의 공공사업단장이 같이 썼던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고 나름대로는 거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거 하겠다고 그랬던 거예요. 오세훈이.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하겠다는 그 원가 공개는요, 그걸 심도에서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더 강화된 겁니까? 뭐 강화됐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좀 다른 내용이 있어요. 뭐냐, 그냥 뭐 57개 항목 이런 정도로 공개하겠다는 게 아니라, 건설업체들이 이제 각종 시설물이든 또는 아파트든 이런 걸 공급할 때는 공급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원더급 업체가 이제 수주를 하고 나서
하층에 지하층을 해서 몇 단계까지 내려가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실행원가라고 하는데 현장에 투입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니네도 까발려라. 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하도급 내역서라고 해서 니네 수주를 받아서 하도급은 얼마에 줬냐. 그리고 실제로 그 실시 계획할 때 원가를 얼마로 잡느냐 등등의 그런 자세한 내역들을 다 까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실제로 진짜 공사 투입비가 얼마나 들어가냐 이게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이게 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또 경기도가 시행한 각종 건설 사업에 관급공사에 다 적용하겠다는 원가를 다 보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아니, 이게 민간이 참여 안 하면은 그럼 이 아파트 가격이 민간을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그 이야기를 할게요. 또 이것도 있어요. 경기도시공사가 만든 아파트가 싼 가격이 되면은 저 아파트는 싸다. 로또 아파트 될 수가 있다. 아니 로또 아파트가 아니라 저 아파트에 살면은 좀 못 산다. 이런 낙인 효과도 우려할 임대 수 아파트에 있어요. 산다 뭐 이런 아니 얘기처럼. 당장 휴먼시아 살아도 휴거라고 해서 휴먼시아 사는 거지. 그래서 휴거라고 해. 그래요. 못됐다. 아니야.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한국이 진짜 부동산 문제 때문에 너무 사람들 심성이 골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요즘 애들 사이에 대화가 그거래요. 어디 살아? 레미안. 뭐 이런 식의 대화 있잖아요. 지들끼리 그래요.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사는 쟤 저기 산데 이게 계급이 정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요즘 그건 옛날 얘기고. 그것도 지났나요? 요즘은 자가냐 임대냐 이거 갖고 따져요. 애들. 전세냐.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투기를 가라앉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휴학해진 어떤 부동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순화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라를 리셋해가지고 집을 다 국가가 이렇게 주는 걸. 그건 너무 북한 아닙니까? 그건 아니 근데 그러면은 적어도 이 문제 때문에 만국론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뭐 싱가포르 체제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공공주택 비중이 한 30% 되면 현희 씨 이야기한 게 일리가 있어요. 네네. 이게 소수만 되게 뭐 예를 들어서 낮은 가격의 아파트가 공급이 되면 그건 사실 로또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그 아파트 가격이 그래서 올라갈 수 있죠. 이게 그냥 일부 지자체 정도의 정책이 아니라 이제 정부가 이런 원가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아파트 주택 공급에 있어서는 공공에서 공급하는 주택들은 대부분 이렇게 그 원가 수준을 파악해서 그만큼 공사비를 저가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 거품을 빼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고 공공주택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는 정책을 저는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도 김부선과 조폭에 걸려가지고 대권 후보에서 쫙 멀어졌다가 지금 이 분양 원가 공개가 아주 센 파장이 센 그리고 만약에 이게 성공하면 훨씬 더 세질 파장이 이걸 들고 나오는 바람에 많이 지금 만회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쪽으로 지금 우리 선대인 소장 같은 사람들이 입장을 많이 선회했어. 이제 더 저 사람 끝났다 이렇게 보다가. 나는 선회한 게 아니고 나는 원래 그냥 그 사람의 어떤 품성과 관련된 논란은 따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통계발 얘기와 또 경전철 조기 착공 얘기로 지금 단기적인 이 투기 수요를 급증시킨 말하자면 원인 제공을 한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이 평가받고 있는데 그 와중에 어쨌든 경기도에서 이재명은 서울과 이제 반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는 어쨌든 이 부동산 거품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원가 공개 내가 그냥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두 분 다 이제 대권 주자였는데 유력 그 정당에 근데 최근에 이제 정책 행보가 많이 비교되는 면이 있어요. SH공사는 원가 공개 안 됩니까? 뭐 그런 정책을 아니 할 수 있죠. 왜 안 똑같아요. 아니 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게 하려면 다 해야죠.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서울시장도 질문을 받게 될 거고 부산시장도 질문을 받게 될 거고 저 경기도에서 저 정책이 전면화되면 어떻게 할 건데 서울이나 부산이나 뭐 대구나 이런 데는 또 중앙정부 LH 마찬가지로.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낙곱산에서도 떠들어봤고 뭐 여기저기서 해봤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경실련의 그 김은동 단장님이 훨씬 더 많이 부르짖었는데 이게요. 일단 이 내용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고요.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건설족이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이게 수십 년 동안 하면서 이런 실태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이건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거나 결국 그 사람들이 퇴임하고 그런 업계 뭐 고문이나 뭘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또 산하 공기업, 건설 공기업에 가야 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그 굉장히 강력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가야 되고요. 사실은 저희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면 저는 추앙받는 대통령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게 내부 문제가 또 있네요. 천 소장이 편지 하나 쓰세요, 대통령한테. 뭐 컷오프 된 사람이 편지 쓴다고 됩니까? 편지는 뭐 초등학생도 쓸 수 있는데 무슨 대통령님께 해가지고 아주 곡진한 편지를. 예, 우리 선대인 소장이 그 이제 그 영문 명칭이 케네디예요. 맞죠? 영문 명칭이 아니고요. 이름이요? 그냥 그 제가 케네디 스쿨 나왔다고. C son 해가지고 케네디 컷오프 선 해가지고 이 양반 또 말을 만든다 이것도. 원래 그 케네디 스쿨 나온 사람들이 대통령도 많이 하고 그래요. 아니 그게 뭐냐면 제가 그냥 아이디 중에 하나를 그렇게 썼는데 그냥 이제 저 유학 갔을 때 케네디 스쿨이어서 그냥 이제 그걸 그때 학교 이메일 주소를 만드는데 그냥 그걸 갖다 썼어요. 캐네디언이라고. 네, 근데 그게 굳어져서 그런데 코미디언인 줄 알았네요. 코미디언 비슷합니다. 안 웃기는 코미디언. 자, 알겠습니다. 자, 원가 공개라는 엄청난 판도라의 상자를 열긴 열었는데 이게 어떤 여파와 결과를 낳을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여하간 오랫동안 부동산 내 정의를 외쳤던 분들이 줄기차게 얘기해왔던 것이 바로 원가 공개입니다. 원가 공개로 과연 답을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장군멍군식의 그런 단기적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에 대한 견제와 감독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칠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하여간 확실한 해법, 뿌리채 뽑아버리는 그런 대책 없이는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녹음 시간이 벌써 2시간 가까이 됐지만은 아마 한 20분 나가지 않겠는가. 다 잘라냅니까? 편집은 누가 해요? 편집은 한번 직접 하십니까? 김태용 PD가 먼저 하고 그다음 제가 더 아주 대대적으로 손질을 해서. 편집의 마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 우리 선대인 소장의 요것만 빼도 벌써 30분이 빠집니다. 오늘 정말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자마자 생방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아닙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현시 씨 멘트 분량이 너무 적었네요.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진짜 이게 좀 이 방송을 재밌게 만드셔야 되는 분이에요. 아니 뭐 알아야지 뭐 무슨 얘기를 많이 하지. 그렇죠. 공부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두 분이 이제 주로 얘기 나누시고 저희는 그것도 뭐 가끔씩 좀 한 번씩 끼어드는 방식으로 곁다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더 재밌고 더 알차고 더 뭐랄까요? 비주얼한 그런 또 여러 가지 뭐 무슨 영상 효과라든지 자막이라든지 이것까지 더해진 정책 토크 다음 주에 여러분 영상으로 만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름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황금선박 좋은 것 같은데? 황금선박으로 할까요? 네, 황금선박. 왠지 보물선으로. 괜찮아요. 왠지 듣고 있으면 부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알겠습니다. 그 보물선은 허구가 되진 않겠죠. 보물선. 보물선. 진짜 제대로 된 보물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가끔 저기 우리 저 자본시장에 있는 분을 게스트로 불러가지고 어느 종목 찍어야 대박 난다 이런 것도 방송 가끔 해주고. 드루킹을 모셔야 됩니다. 가끔 해주고 이래야. 그거 하려면 우리 연구소 지금 하반기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보세요. 자, 드루킹을 모셔야 됩니다. 그런 거는 또 그것도 도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풀려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럼 뭐 이름을 보물선? 황금선박. 황금선박으로. 여태까지 본인이 얘기하시고 보물선은 뭐예요? 별칭 보물선. 황금선박 자체가 보물선 아닙니까? 그렇게 보물선을 가자고. 알겠습니다. 뭐 근데 황금선박 난 좋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황금선박으로 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다시 입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 안녕.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